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종로구 인사동 산유화라는 식당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제가 인사동에 오늘 촬영 때문에 한 30분 일찍 왔거든요. 청사초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청사초롱을 보면서 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이 바로 증권시장의 청사초롱과 같은 분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식당에 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밥 먹기도 전에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시니까. 언제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청사초롱 딱 보시면서. 뭐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시장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시장은 되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 보고서는 보통 보면 다 대부분이 뒷북이에요. 빠지고 나서 안 좋다. 오르고 나서 이제 강세장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윤 센터장님은 옛날부터도 뭐 저랑 뭐 10년 이상 알고 지내신 분이니까 제가 우리 윤 센터장님하고 많이 이렇게 친해진 게 저희가 막 흥분하고 있을 때 너네들 조심해. 이런 리포트를 옛날부터 내셨어요. 그죠? 아니, 뭐, 항상 그러시다. 똑같이 흥분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워낙 이제 시장 분석을 좋아하니까 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근데 한두 달 지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업계에서는 워낙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그렇게 길잡이, 은은한 등불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적극적으로 좀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이렇게 또 박세익 전무님이랑 이렇게 존댓말 하면서 하려니까 또 그게 일단 쑥스럽고 제가 원래 식탐이 많아서요. 음식 놓고서 원래 말을 안 하고 밥만 먹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음식도 즐기면서 하여튼 박세익 전무님께서 저한테 최대한 편하게 와서 하다 가면 된다 그래서 걱정은 하고 왔지만 하여튼 믿고서 저는 오늘 한번 같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실마리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도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한껏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아니, 뭐 저보다 식사를 이제 연배가 높으시니까 먼저 젓가락을 드셔야 그래요? 제가 예. 갑자기 밥 식당이 앞에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가끔 칼럼을 쓰니까 전에 한번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냥 식사를 정말 뛰어난 요리사가 있으면 어디 골목에 있어도 다 잘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맛을 내는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해자를 갖고 있는 소위 기업들은 뭐 그럼 어디 가서 먹게 될 거고 누군가 와서 비즈니스 하자고 할 거고 그런 기업도 좋은데 가끔 요즘 드는 생각이 근데 또 보통 모든 식당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당들은 로케이션, 입지 요건도 중요하고 또 돈도 빌려야 되니까 금리도 중요하고 금리 중요하고 또 뭐 세상의 트렌드도 중요하고 트렌드 중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가 지난 한 2년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다들 배가 고프니까 막 먹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식성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식당들 외에는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저는 돌아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맛을 딱 봤을 때 정말 이 맛은 유니크하다. 그 주식도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야 뭐 가서 항상 먹을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모든 셰프들이 다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면 사실 그 식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식당에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뭐 부채도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뭐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이런 얘기 되는데 숟가락 뜨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두서 없었나요? 아니 우리 윤 센터장님이 또 부동산 규제예요. 무슨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몫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결국은 금융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가 금리. 그렇죠. 금리도 얘기하셨고. 근데 부동산 그냥 오해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계속 말만 하네요. 하여튼 근데 하나 좀 끊고 넘어가면 결국 돈값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돈이 돌고 도는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이 돌고 도는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남들이 돈의 흐름이 막 몰려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게 비싸져 있는 경우가 많고 좀 사람들이 좀 꺼려할 때가 좋은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말씀에 그걸 좀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사실 금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결정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원래 이렇게 매크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종목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작년서부터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이런 소위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바텀업 두 개가 있다면 탑다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셔야 그냥 내가 주식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미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좀 주소가 없는데 하여튼 투자는 거의 비슷하고 결국 식당 비즈니스도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돈의 길목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가야 된다. 돈이 나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먹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시황 전망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하고는 또 우리 친한 사이니까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막 먹겠습니다. 한정식 같은 것들이 유래를 보면은 이게 조선 요리옥이라고 하는데 술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 데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정식이라는 집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좀 다른 나라는 코스로 나오는데 이런 스타일들이 다 깔아놓고서 술과 음식을 즐긴다고 해서 나왔대는데 뭐 이건 전혀 이 방송과 상관없지만 음식이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니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 이렇게 살찐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고혈압에 뭐 있었는데 지병 좀 기저질환. 살이 쏙 빠지셨어요. 한 3개월 만에. 그렇죠. 그건 제가 원래는 삶에 대한 뭐 애착이 강하지 않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겁을 주니까 살부터 빼더라고요. 제가 뭐 건강에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좀 그래서 요즘 제일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사실 뛰질 못했어요. 살찐 사람들은 걷는 거밖에 못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걷다가 또 빨리 걷다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집에서 이쪽 쭉 돌아다니는 데가 있는데 설마 뛰신다고요? 뛰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게 주식적인 문제가 딱 그때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정말 우리가 그냥 꼭 우리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 너무 다이어트가 너무 필요한데 그냥 정상적인 다이어트로는 살을 뺄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 지금 미국 같은 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왜 이렇게 살 빼서 뭐 보기 좋다 말하지만 왜 이렇게 살을 빼세요 했냐면 살려고 뺍니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연준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그게 불확실성의 근원인데 제가 뭐 박정훈이 오래간만에 뵈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 좋아지려고 하는 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대세하락 아니냐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다이어트 성공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장은 미래를 좀 알았잖아요. 우리가 원래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현재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출생 문제라던가 뭐 기술 같은 게 우리 알고 있어요. 뭐가 좋아지는지를. 근데 그게 좀 비싸져 있었고 비싸졌던 원인이 여러 가지
뭐 돈의 힘 이게 좀 오버슈팅을 나갔다면 오히려 이번에 잘 긴축을 해서 이걸 잘 체중 조절에 성공만 하면 다시 세계 경제가 한번 열심히 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작년부터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더니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까지 비관론자로 몰려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오케이 있으면서 주식쟁이가 주식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존재하지. 근데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이 다이어트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이 좀 세게 나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건강해지면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운동도 안 할 수도 없는 너무 비대해져서 그래서 좀 뭔가 자산 가격도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돈의 양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 뭐 이걸 갖고서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데 그냥 극운명 정도로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을게요. 제가 얘기할 때 좀 많이 드세요. 방금 아니 건강해지려고 살 빼는 거다. 야, 저는 그 말씀처럼 최근에 페드에 금리를 이제 올릴 거야. 아니야, 50bp, 100bp 한 번에 올려야 돼. 한 번에 한 5kg 빼야 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지금 비대해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돈을 너무 우리가 돈 많이 풀어줬잖아. 근데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좀 캄다운 해야 되는데 막 자산에 거품이 막 끼니까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 이제 살 빼야 돼. 더 이상 여기서 살찌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렇죠.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가 그 인터뷰 영상이 언제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페드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별로 없다. 저는 사실 페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제 책에서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강아지를 길들이고 있는 게 페드다. 그래서 페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는 페드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다모다란 오해지 않습니까? 다모다란 책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투자 철학 그 책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텀업 방식에 대한 선호가 좀 강하신 편이고 투자 전략 관련 책도 그거 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게 오늘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녹음하는 당일인데 저녁에 화제가 됐던 자료가 CLSA의 졸탄인가 그 스트레티스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뭐 시장에 대해서 연준 얘기를 하면서 파웰 보러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그 말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은 하지 말라고요? 연준이라는 것도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뭐 연준 의장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도 안 했었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책에서 보고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파웰 의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연준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질의응답을 너무 자세히 하니까 시장에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도 하는데 또 박 전무님이 이렇게 그런 다모다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힘들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월가의 현직 스트레티스트 그래도 탑급인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항상 좀 그 오픈 마인드다 보니까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 가까이 왔는데 2년물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페드가 25bp, 50bp를 올린들 사실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물론 타이트닝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돈을 진짜 직접적으로 흡수하니까. 근데 그 금리를 약간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쫓아가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올리고 2019년도에 10년물 그 금리가 이제 박살나잖아요. 박살나니까 2018년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도 한 두세 번 올릴 거다 했다가 19년도에 세 번 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 페드가 대단한 경제를 예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금리 정책도 어떻게 보니까 시중금리에 되게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가
페드의 금리 정책은 별 영향이 없다. 근데 아마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얘기할 때 사실 임계치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임계치에 다다랐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요러고 있는데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 시장 보면은 굉장히 다들 워렌 버핏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중에 농담처럼 당신은 워렌 버핏은 아니다.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월가의 농담 중에. 그래서 아니 사실 워렌 버핏이 정말 뛰어난 투자자죠.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뭐 주주소환 같은 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뛰어난 투자자가 있죠.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박 전무님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죠. 네, 너무 좋아하죠. 그분이 이제 약간 매크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와서 DJ 시절에 와서 서울증권 샀다 팔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소로스의 철학은 다 하나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게 피드백돼서 재기적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밥 먹고서 떠드는 얘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연준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다들 난리지만 지금 당장은 영향이 있죠. 하지만 연준 정책이 결국 이렇게 어느 정도 작용이 돼서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시장에 그러한 우려가 다 반영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마도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항상 가져오는 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局面지나고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모든 논의되고 얘기하는 행동들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피드백도 돌아오고. 근데 다만 올해를 바라봤을 때 뭐 자꾸 공장 얘기해서 그런데 상반기는 그게 이제 자기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거 다 포지티브 피드백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확산하고 이런 과정이고 그게 균형을 다시 가져가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자기 조정 과정이 있어요. 그냥 상반기는 자기 강화되는 구간인 것 같고 하반기는 자기 조정되는 구간 좀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연준이라는 정책이 절대 불변이 없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까? 박 전무님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시장 좋아질 것 같다고 했다가 우리 다 같이 좋다고 하면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항상 안 되죠. 그리고 뭔가 그냥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뭐 시장에서 뭐 너무 교과서적 답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수학의 법칙처럼 뭐 이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투자에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장과 같이 고민하는 스타일로 가시면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줄이니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워렌 버핏 저도 가장 존경하는 또 투자자이시지만 또 반대편에 사악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조지 소로스에 대한 사람도 오늘 또 박전문이랑 식사 자리니까 떠오르네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금이 어떤 이벤트나 뉴스나 펀드멘탈 요소가 자기 강화되는 시간인가 자기 조정되는 시간인가만 파악하셔도 굉장히 시장 판단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작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편 쪽이 강해졌는 시장 너무 그럴 때는 반대로 보는 습관도 필요하고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할까요? 조지 소로스랑 워런 버핏이랑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진짜요? 놀라운 반물 박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하지만 버핏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버핏이 많다? 네. 땡! 조지 소로스가 1930년 8월 12일생이고요. 워런 버핏이 8월 15일생이에요. 3일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내가 재번역됐으면 책 중에 마크 티어러라는 사람이 이 둘을 연구를 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공통점이 더 많다요. 놀랍게도. 아니 참 내가 티어러 책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이 둘을 연구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물론 투자하는 방식은 차이가 많죠.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성장하는 주식이 좀 싸졌을 때 합리적 주가였을 때 사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했고 소로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던가 이런 매크로를 많이 탑다운적 접근이 강했는데 돌발 질문할게요. 공통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둘의 공통 질문이? 투자하는 데 있어요? 공통 영역 둘의 공통점. 뭐죠? 결국 둘 다 손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아니 손실 좋아하는 투자자가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티어러 책을 보다가 느꼈던 거는 소로스야말로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손절벨 많이 쳤을 것 같은데 소로스는 항상 시장의 의사를 타진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여러 번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소로스는 막 중국 공격도 했다 실패하고 막 이러는데 성공률로 따지면
소로스가 투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근데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는 또 과감하게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말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절대 손실 보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처음 살 때부터 안전 마진이 확보된 종목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고 했던 거고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소위 재기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강화되는가 이 부분을 봤던 거죠. 그래서 둘 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티어러 책도 생각이 나네요. 조지 소로스랑 워런 버핏이랑 그렇게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워런 버핏이 더 많이 벌었잖아요. 죄송해요. 그죠? 저는 그 이유를 워런 버핏 옆에는 찰리 먼거가 있었기 때문에 찰리 먼거가 24년생이래요. 6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4년생이시니까 내년이면 벌써 100세 되시는 거예요. 100세. 찰리 먼거의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참 워런 버핏 옆에 이렇게 현자가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났구나. 근데 우리가 조지 소로스 했을 때 옆에 옛날에 뭐 짐 로저스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요. 짐 로저스 한국에 많이 오셨잖아요. 15년 전이나 이렇게 짐 로저스 만나 뵀을 때도 솔직히 약간 실망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반론을 하나 드리는데 소로스의 수제자 중에 드래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소로스한테 뭘 배웠냐면 별 배운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람한테 사고의 틀을 배웠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소로스가 배출한 어떤 그러한 또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좀 방탕하고 이미지들이 좀 그래서 얼마나 워렌 버핏은 멋있어요. 저 오마하에서 참 맨날 검소하게 살고 막 이러는데 막 화려하잖아 이쪽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굉장히 미래는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인 미래를 놓고서 우리가 지나치게 한 가지 방법론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굉장히 기업 분석 위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어쩔 때는 이것도 봐야 되고, 굳이 뭐 하나의 방법만 내가 고집한다고 해서 주변을 봤더니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래켄 밀러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 못 번다고. 맞아, 탐욕스러운 사람. 탐욕스러운 돼지는 돈 못 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탐욕스러운 돼지가 될 거야. 그 얘기는 황소가 갈 때는 황소 따라가고 곰이 갈 때는 곰 따라가겠다. 그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지 소로스의 철학도 사실은 보면 그죠. 어떤 자산의 적정 가격이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적정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거품도 끼었다가 또 패닉 셀링도 나오면서 엄청 디스카운트 됐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드래켄 밀러는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제 철학도 그렇거든요. 센터장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안 되는데 이 생각은 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는 거 생각해 보면 왜 불안할까요? 내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시장 얘기할 때도 저도 뭐 물론 이게 직접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내가 현재 바라는 소망도 있겠지만 내 판단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단 말이에요. 방법은 양쪽 의견을 다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너무 기사를 자기에게 쏙쏙 들어오는 기사, 듣고 싶은 정보만 취합하다 보면 실패의 늪에 빠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늪에, 투자자의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뒤져봤더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현재 포지션에 부합되는 정보만 듣고 부합되는 통계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거는 필패하는 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지 편향. 그렇죠. 그래서
뭐 드래켄밀러랑 우리가 소로스랑 워렌 버핏을 얘기했지만 뭐 그 누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듣고 또 저 같은 사람 이야기도 듣고 박 전문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시장 좋게 아주 더 좋게 보는 이야기도 듣고 근데 나중에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어떤 가끔 저희 이쪽에 있다 보면 이렇게 좀 간절하신 분들 편지 보내는 거 있지 않나요? 편지 같은 거 보내세요. 그렇죠. 많아. 회사로 왔는데 정말 제가 몇몇 기억나는 분이 또 하나 있는데 정말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떤 책을 읽은 것도 막 쫙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를 막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주위에 박 전무님이나 저나 돈 많이 번 친구들 좀 알잖아요. 가끔 어쩔 때 보면 특별히 방법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지 않나요? 맞아요. 네.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알지 않은 사람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사람들. 그거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도 마바라틱한 사람이지만 정말 마바라틱한 방법을 갖고도 돈을 벌고 뭐 재료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기 투자로 같이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정말 그분이 이제 장황을 쓴 거예요. 온갖 걸 다 해봤고 나이도 꽤 되신 분이던데 그 전문직에 계신데 투자를 하다가 이제 좀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딱 답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거기 적혀 계셨길래 제가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드렸죠. 전화하시지 않고 좀 나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메일을 적어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공일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있는 거예요. 투자 쪽도 투자 머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한 게 공부 머리가 없어서 우리 애들 적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아디스지만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뭐냐가 그분 질문에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면 언젠가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자기의 방법론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고 굉장히 모범생이셨더라고요. 전문직이시길래 의사셨거든요. 의사시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내가 답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좀 잔인한 말이지만 공부 머리는 있으시지만 투자 머리는 없으신 것 같다 썼어요. 공부를 하셔도 열심히 해도 성적표가 안 나오지 투자 성과가 계속 안 좋으셨다면 투자 쪽엔 소질이 없으신 거다. 그러면 아주 내가 남의 답안지를 거의 답을 가르쳐 줄 때 시험을 쳐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성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유리한 환경일 때만 투자를 하셔야 돈 벌 수 있는 성격입니다. 좀 그때 굉장히 진지하게 했는데 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정말 저한테 절실한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다시 답장을요. 근데 정말 이런 말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가끔 문자로 주고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 준 것도 있고 피부과 하셔가지고 제가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해주실 수도 있는데 돈을 내고 했습니다. 오해 마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좀 이해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하면 잘하는 줄 알았던 분이더라고 공부하듯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깨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부터 어느 정도 더 잘 되는 느낌. 그 공부 머리하고 주식하는 머리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업계에 참 이제 IQ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업계에 IQ 높으신 분들은 많은데 정작 주식하는데 필요한 EQ가 낮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최근에 제가 서울대 그 윤대영 교수님하고 만나보니까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감. 근데 제가 보니까 EQ는 한마디로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의사분이시라고 했나요? 근데 의사분들도 보면 투자에 있어서 성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물론 장사 잘 되는 치과라든지 피부과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상냥하시면서 저기는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 환자가 원하는 거잖아요. 환자가 물론 제1 니즈는 치료지만 갔을 때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갔는데 이러이러한 현상이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요즘은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환자하고의 공감 능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면서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제 의사까지 하신 분들은 투자할 때도 잘하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의사 공부할 때처럼 일단 뭔가 펀더멘탈한 이론을 그죠. 내가 이론을 마스터해야지 하고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론만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시장하고의 공감 능력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뭐 갑자기 이거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정말 제가 뭐 어디라면 꼭 들으시고 이제는 뭐 가끔 통화도 그러는데 다른 건 없는데 그날 되게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가끔 우리가 기업 자료들 보다 보면 우리 정호신 연구원이 좋아하는 말인데 막대 그래프 올라가는 기업을 사야 된다. 매출액 늘고 있고 이익 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투자 성과를 얻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 이후에도 공부 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뭐 표현하긴 좀 여기서 언급해도 되겠죠. 이미 많이 들리. 리노공학 같은 회사는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막대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장기 투자해야 하는 거죠. 거의 뭐 ASML 같은 그렇죠. 그런 차트랑 비슷하죠. 리노공. 그런 미국의 기업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정말 잘만 골라낼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튼 내 기업도 그러하듯이 뭐 투자는 다 똑같잖아요. 기업이 비즈니스라는 거나 개인도 주식 투자라는 게 비즈니스로 있잖아요. 근데 내 성과가 항상 보면 장 좋을 때 조금 벌었다가 장 빠지면 성과가 확 안 좋아져요. 그럼 제가 항상 드려요. 주식을 못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말투가 성격이 유한데 사람들이 말투는 가끔 그래서 문제인데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을 듣고 혹시 뜨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박전문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저희 회사에 지금은 인턴 이제 교육생들이 뭐 대학생들 한때는 고등학생도 와 있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으로 정말 내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300시간을 막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네, 펀더멘탈 분석 플러스 시장의 기대치. 그렇죠. 센터장님이 딱 이번 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윤 센터장님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펀더멘탈 이래 공부해야 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기대치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인식이 지금 대중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히 말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그렇게 수급, 펀더멘탈, 대중들의 인식 이런 것도 다 공부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 따라하는 게 30시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러 온 우리 옛날에 이제 과 동기들한테 보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잖아요. 맨날 4.0.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래서 가가지고 종우가 그 노트 좀 잠깐만 빌려줘 해가지고 그 3시간 전에 노트 빌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벼락치기 하면서 외우면 걔는 98점, 99점 받고 우리는 92점 받는데 그게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가성비가.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맛있는 거 먹고 좀 놀면 되니까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빡세게 98점, 99점 하는 거 힘든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또 시장에서 제가 종목 선정에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52주 신고가. 시장에서 시장이 말해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000개가 넘는데 저희는 물론 이제 시총 300억, 500억짜리는 안 보죠. 이미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졌으니까. 항상 거의 200종목에서 한 300종목을 항상 보거든요. 중국 시장 52주 신고가, 미국 시장 52주 신고가, 한국 시장 52주 신고가 다 보거든요. 다 보면 이미 2달 전에 코카콜라가 52주 신고가 나면서 시장에 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신고가가 나지?
메시지를 줬잖아요. 박 전무님이 대단하다 보는 게 저도 같이 코카콜라를 봤어요. 근데 더 이상 차트 신고가 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전가 가능했다, 브랜드 독점력이다 표현을 쓰지만 제가 그 천장팅이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 번역돼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펀더멘탈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격도 중요하다는 걸 오늘 사실 박정민이랑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격이라는 것도 왜 저럴까? 마켓 is right인데 시장이 어쩔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저희 같은 리서치 센터가 뭐 어떤 점이 유리한 거냐면 저는 뛰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전 진심으로. 근데 이제 제주에 굉장히 뛰어난 주니어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훨씬 저보다 학습도가 빠르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가끔가다 놀래요. 세상에 별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하다 보면 블룸버그 같은 데서 정말 살아온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런 데이터가 또 의미 있게 고점을 넘어가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요새 제가 막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는 그래도 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건 추가하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해요. 최근에 항상 넣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MOV, MOVE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 변동성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저는 시장을 괜찮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왜 채권시장 변동성이 저렇게 튀어오를까?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건 뭔가 지금 다양한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금리 상승하는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우리가 두려운 건 뭐예요 지금?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불안한 건 우리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소위 크레딧 리스크가 생겼을 때가 제일 두렵거든요. 만약 크레딧 리스크가 출현하면 제 생각과 다르게 시장은 대세하락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조짐도 약간 좋은 조짐도 있어요. 요새 회사채 시장 보면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보니까 야 회사채가 잘 발행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금들을 조달하려고 하면 많은 돈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금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 돈을 뺏기는 거잖아요. 금리로. 내 현금의 일정 부분을. 이 돈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전가할 만큼의 어떤 생산성이 나오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는 뭐냐면 그런 거를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강하게 나가줘야 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수채 지금 강하게 나가서 물가만 잡으면 이런 소위 금리의 연쇄 반응을 막게 되면 하반기엔 또 뜬금없이 내년쯤에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럼 이런 거죠. 저 윤주호 또 나왔네. 저 박 전무님 계시네 하면서 저 윤주호 저 사람 또 시장 안 좋은 얘기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게 유용한 방법은 아니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저와 대비되게 굉장히 장을 좋게 봐오신 분들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까 완전 균형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여하튼 과거와 다르게 그냥 바텀만 봐시기 참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근데 이렇게 말을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는 이유는 근데 참 어렵지 않아요. 기업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거 어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산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교과서적으로 퀄리티 컨트롤 하면 대주주를 보래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말이 쉽지 쉽지 않죠. 그런 것부터 절대. 정말 우리가 이따 하겠다고 당연히 박정민 요새 강조하시는 거니까 푸날 이슈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만 갖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고에서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왜 데이터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이 발전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구한 데이터가 구현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 젊은 투자자 분이시라면 그런 데이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더 쉽고 간단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코카콜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에 섹터 로테이션 전략 보면은 경기가 약간 주춤했을 때 주춤하면 먼저 주가가 꺾이고 보통 그때 좋아지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코스메틱 푸드가 좋아져요. 그게 이제
피터 나바로는 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7월에 꺾였잖아요. 그때 경기 꺾여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윤지원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나 궁금해하시잖아요. 아주 이런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정말 이제 다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플레 상승 이상으로 아마 소주 가격도 올리고 다 할 텐데, 이상으로 올리면 되게 좋아지는 건데 못 올리면 이제 또 부담이 되죠. 반대로 또 올 연말쯤에 원가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판가를 올려놨어요. 근데 물가가 안정돼. 그럼 훨씬 좋죠. 아마 그런 움직임들도 올해는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죠. 이제 소설을 막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단순하게 이제 미신 중에 하나가 내가 탐방을 몇 개 갔다 와서 이 얘기 갖고 솔직히 말하자고요. 탐방 가서 거기 IR 담당자 한번 만나고 온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워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가격을 얘기하면 되게 마바라틱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도, 오늘 박정문 아이스가 이런 속내도 내가 내비치네요. 제가 우리 윤 센터장님 이제 제가 사회도 봤었고 그죠? 저는 이제 사회 보는 입장이라서 말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때 아우 윤쌤 얘기 좀 듣자. 박정모 좀 입 좀 닥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워낙 이제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렸었는데,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 워런 버핏이, 우리가 아까 워런 버핏 얘기했으니까요. 워런 버핏은 왜 코카콜라를 샀고 왜 애플을 샀을까? 그게 애플도 참 늦게 샀어요. 그죠? 예, 참 늦게 샀는데 왜 그렇게 애플은 샀는데 왜 페이스북은 안 샀지? 아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야, 빵 진짜 기업 신기하네. 중에 제가 그걸 보면서 경제적 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걸 좀 쉽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독점력이 있는 기업을 사는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전가시켜도 소비자한테, 독점력이 있는 기업은 소비자가 뭐 어떡하겠어요. 대안이 없는데. 그래서 애플 핸드폰의 가격이 뭐 60만 원, 70만 원에서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와도 전혀 이탈이 없잖아요. 가격 저항이 없잖아요. 코카콜라? 옛날에? 코카콜라도 뭐 가격 올리잖아요. 몇 년마다. 근데 뭐 대안이 없잖아요. 펩시 뭐 있긴 하겠지만 그 충성도, 이게 모노폴리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노폴리. 그게 바로 그 회사의 무형의 자산이고, 그 무형의 자산이 재무제표 아무리 뜯어봐봐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 다모다란 교수의 내러티브 넘버스에서 나오는 이 넘버에 대한, 근데 미래 넘버는 불확실한데 이 넘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신뢰를 주는 스토리가 뭔데? 그 스토리에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충성도. 이 충성도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애플을 샀구나. 애플 뭐 2016년도에 샀을 때 밸류에이션이 쌌냐? 안 쌌잖아요. 그때 버핏이 샀을 때 웬 뒤에 뒷북쳐 그죠? 많았는데 거기서부터 뭐 이제 나이가 드셔서 판단이죠. 이제 판단력이, 원칙이 무너지는구나.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근데 과거 코카콜라를 샀을 때부터 애플을 샀을 때까지 저 확고한 원칙이 뭐였을까? 강력한 고객 충성도에 의해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만 사는구나, 이 사람은. 그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거는 역시 직접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거.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난 게, 이번에 메타, 페이스북 발표할 때 제일 문제가 이거 틱톡 같은데 저항. 그게 결국 자신의 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독점력이. 두드려 맞은 거거든. 그래서 방금 페이스북 말씀하시고 넷플릭스, 저희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공부해 봤을 때도, 아니 월트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애플마저도 그 OTT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니 보니까 이 링에 원래는 다른 후발 경쟁자들 올라와 봐야, 그렇죠?
그 UFC 챔피언인데 저 밑에 이제 15위, 18등 이런 애들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방어하죠. 근데 아니 나는 패드급인데 갑자기 미들급, 헤비급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 처음에 넷플릭스가 약간 밀렸을 때 짐 크레이머가 그랬나요? 아 넷플릭스 파는 애들 바보 같다라고 막. 크레이머도 제가 좋아하지만 너무 오버하죠 항상.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야 헤비급 선수가 패드급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으로 봤을 때 그 독점력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우리나라 뭐 시장이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참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페이스북 같은 주식이 그죠? 그렇죠. 그냥 한 방에 30% 빠지는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그 근본적인 뭐가 투자자의 센티가 뭐가 바뀌었지? 아 독점력에 대한 지위가 무너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랑 얘기를 하다가 가끔 물어봐요. 미래의 성장을 주를 선택한다면 아니 유사님 뭘 선택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앵무새적인 답변은 뭐냐면 아 반도체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한국의 굉장히 고유한 비즈니스 중에 그래도 미래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성장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 컨텐츠예요. 무형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막강하다는 게 제가 가끔 가더니 보는 데이터 중에 일본 관련 데이터를 좀 있는데 일본은 못하지만 저는 그거 안 보셨죠? 이태원 뭐더라? 그 드라마 중에 이태원 뭐 있어요 그거 네. 그 만화를 소재로 한 건데 일본에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꽤 됐는데 아, 우리 드라마가 지금 일본에서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일본은 무슨 데이터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겨울 연가에 배용준 나와서 뭐 이러고 있는 아줌마들 좋아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만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는 박서준 아닙니까? 박서준 맞죠? 네. 예. 역시. 요즘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유리한 점이 그런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그걸 많이 도와주는데 데이터를 보다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도 제가 OTT를 진짜 여러 개 봐요 집에서 와이프가 그만 좀 보라고 하는데 또 요새 SNL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쿠팡 플레이도 가독을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넷플릭스 뭐 올라면 그걸 위주로 봤는데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쪽은 시장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해서 뭐 주주가 된다를 떠나서 이 변화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변화의 방향의 핵심을 방금 말했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의 핵심은 지배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지배력을 해야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부영자산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죠. 소위 K컬처 쪽에 이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컨텐츠 업자들은 앞으로도 좋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뒤져보는데 물론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면 분명한데 좋은 가격에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 좋은 주식은 아니었죠. 근데 합리적 가격에 온 그런 회사들이 좀 최근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여기서 연준 얘기를 제가 하지만 그러든 말든 이거는 미래가 있다면 그건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꾸 이제 뭐 저 사람은 시장을 좋게 본 사람, 나쁘게 본 사람 자꾸 이진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흑백 논리.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투자 전략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략이란 단어가 스트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전투할 때 어떤 분대장 같은 지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한문에서 보면 싸울 전자에 계량 약자잖아요. 전쟁에 관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지형에서 딱 화살을 쏠 때도 언덕 위에서 쏴야 이길 수 있는 거고 뭐 비 오는 날을 피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그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볼 뿐인 거예요. 금리랑 있는 거. 근데 최종적인 거는 그거에 유리한 게 뭐냐는 거죠. 다시 말이 막 횡설수설하다 결론적으로 가는 건데 금리가 올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업종은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형제고 뭐 성장주는 안 되고 가치주는 되고 이런 논리보다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좀
합리적 주가에 올 때가 언제냐, 이 차이만 남은 거다. 저는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막 시장 전체 골머리 앓는 식보다 이제부터는 좀 그런 내가 앞으로 좀 주주가 되고 싶은 기업을 찾는데 단순하게 뭐 PBR 얼마 뭐 이런 방식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막세익과 식사합시다.